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국사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사는 절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암기 과목이 아니고 그 법 과목으로 보면 형법처럼 논리적인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이걸 암기해가지고 절대 한국사 점수는 높게 맞을 수도 없고 습득력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나 또 왕들도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그 역사가 전개가 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한국사를 무조건 암기 과목으로 알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 수천 년, 수백 년의 역사를 어떻게 다 암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체계가 잡혀 있는 학문이다. 그 체계만 손에 쥐게 된다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응용력이 생깁니다. 제가 이 강의 전에 암기 과목이 아니다고 하면서 또 뭐 갑자기 한국사 시대별 꼭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왜 강의를 하느냐, 그런 의문점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사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기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한국사의 시대별 구분, 두 번째로 조선시대의 왕에 대한 거. 조선시대는 왕들의 이름만 알고 그 순서만 알게 되면은 그 조선시대 문제의 50%는 풀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뭐 태정, 태세, 문단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뭐 지금 학교에 다니시는 분이나 직장인들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외우고 계신 분도 있지만 외우고 있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요거는 단기 과목은 아니지만 꼭 암기를 해야 되는 거는 조선시대 왕들의 순서다. 자, 그러면은 먼저 한국사 시대별 구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대별 구분이 왜 중요하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선사시대, 고조선, 그 다음 고대국가시대, 철기시대죠. 그 다음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현대. 요런 순서 말면 되겠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뭐 영국이나 좀 역사가 깊은 프랑스나 그런 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시대별 구분이 있어요. 왕들이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딱 요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한국사 문제를 풀 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가 어느 시대구나. 그걸 먼저 캐치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문제를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문제가 나왔는데, 고대국가 시대로 이걸 판단을 해버리면 이제 문제는 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통일신라 시대 문제가 나오는데, 고려 시대인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 풀어지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구분을 먼저 아시면은 앞으로 이제 한국사 강의를 하면은 그 연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왕은 몇 년도에 뭐 즉위했고 이 사건은 몇 년도에 일어났다. 그 연도도 외울 필요가 없으세요. 대충 요 정도 시기다는 걸 외워야 되지. 그 연도 우리 역사 시간에 막 연도 다 외우고 뭐 백제는 660년도에 망했고 고구려는 668년도에 망했고 그런 걸 다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사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연도를 아실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도 없고. 일단 이 큰 틀에 시대별 구분을 알게 되고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이게 어느 시기, 어느 시대, 어느 시기쯤에 일어난 사건이구나. 그거를 어느 정도 대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OT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하고 익숙해지게 되면은 그 시대도 시기도 당연히 머릿속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크게 분류해서 우리 한국사, 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시대 구분을 한번 보죠. 역사 이 문제에 나오는 시대 구분입니다. 자, 먼저 선사시대가 있겠죠. 선사시대 이제 나라가 되기 전에 그러다가 청동기 시대 때 고조선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고조선이 망하고 기원전 109년도 정도에 망하죠. 그 다음에 이제 철기 시대가 오면서 고대국가 시대가 오죠. 그 다음에 이제 고대국가 시대가 이제 드디어 국가다운 국가가 되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삼국시대가 옵니다.
그러다가 최초로 이제 통일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하고 그 북쪽에는 고구려 유민들로 이루어진 발해가 만들어지죠. 그걸 남북국 시대, 북쪽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통일을 합니다. 자, 이러다가 또 오래 가요. 그러다가 고려가 또 통일을 합니다. 이 통일신라 말에 이제 발해도 멸망하고 통일신라도 안 좋은 상황에서 왕건이 고려를 통일을 해가지고 고려를 세우죠. 그래서 고려가 거의 400여 년간 유지가 됩니다. 굉장히 오래 유지되는 거예요. 세계사적으로 볼 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왕조가 우리 한반도에서는 버텼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 구분해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려가 망하고 이성계가 조선을 통일을 하죠. 통일된 조선을 만들어 가지고 500년 가까운 조선 왕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한테 한 1910년도에 그 한일 병합이 돼가지고 일제강점기가 45년도 광복 때까지 이루어지죠. 35년간 일제 통치가 있죠. 이걸 일제강점기를 시대 구분을 넣은 이유가 우리 역사에서 뭐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 뭐 일제 시대를 여기다 넣냐, 일본 놈들이 하는 걸 하는데 이 시기도 우리 독립 그리고 우리 현대에 넘어오는 역사적인 그 시기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이승만 정권이 들어온다보다 이제 대통령 시대가 이루어지죠. 이승만 정권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걸 현대로 구분한다. 자, 선사시대, 고조선, 고대국가, 철기시대,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 조선, 일제강점, 현계 이 큰 틀의 역사적인 순서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른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시대별로 이런 순서가 있었다. 요거를 뭐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아니, 이런 시대가 있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문제를 풀거나 이론 강의를 하면서.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또 선사시대도 시기가 있겠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거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구석기, 석기시대인데, 석기시대가 또 그 전에 있는 애구자잖아요. 그때가 구석기고, 좀 더 발전된 게 신석기시다. 이제 신석기시대 발전이 이제 농경을 시작하고, 이제 정착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석기라고 불러요. 하지만 모든 도구들은 돌을 사용했다. 석기를 사용했다.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다. 그 다음에 이제 청동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청동기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철을 사용해주면 철기다. 이런 순서다. 선사시대는 아시면 되고, 자, 이제 아까 나라별로 이렇게 제가 고조선을 말을 했잖아요. 고조선을 뭐 시대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최초의 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우리 선조의 최초의 국가다운 국가였기 때문에 고조선을 넣습니다. 고조선이 언제 나와요? 그렇죠. BC 2333년 기원 전이죠. BC라는 게 이때 청동기 시대 때 고조선이 나온다. 그러다가 이제 고조선이 그 중국 한나라한테 망하죠. 망한 다음에 이제 부여가 먼저 만주 땅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여 쪽 중에서 한 명인 동명성왕, 주몽이죠. 주몽이 고구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저기 옥저 동해도 있고 사만이 있다. 이때가 철기시대 때입니다. 고대국가 시대라고 그러죠. 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이 있다가, 이 부여는 망하고, 그 고구려가 좀 강성해지죠. 그러면서 고구려가 옥저, 동해, 거기까지 막 복속을 시키면서 고구려는 커지고, 또 부여의 유민 중에 한 명이 온조가 그 망하면서 저 밑으로 내려가지고 한강 유역 쪽에 백제를 만들죠. 그리고 원래 사만 땅이었던 그 중에 뭐 마한, 뭐 배원한, 진안 이런 쪽 있잖아요. 신라가 이제 경상도 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때가 삼국시대다.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가야도 있겠죠.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을 때 가야도 그 낙동강 유역 쪽, 경남, 합천, 고령 그쪽에 있었던 가야라는 나라도 있고, 이 가야라는 나라는 국가라고 볼 수 없는 게 그 가야는 연맹체 국가였습니다. 뭐 금강과의 대가야 이런 연맹체 국가였기
연맹체적인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삼국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백제가 이제 나당연합군에 신라 당나라 연합군에서 백제가 660년대 멸망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668년대 멸망하면서 신라가 통일을 하죠. 그게 676년. 이 연도 외울 필요 없으세요. 그냥 이 정도 선이다. 600년대다. 그리고 발해가 이제 그 고구려 유민들 대조영이 698년도에 만주 지역에 세우죠. 그러면 이 시기를 남북국 시대란다. 남쪽의 신라, 북쪽의 발해, 남북국 시대라고 한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한 300년, 한 200여 년 넘게 이 통일신라가 유지가 되다가 그 전에 이 남북국후 시대 이 발해가 거란한테 멸망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가 굉장히 약해지죠. 신라 말에 약해지면서 이제 뭐 후백제, 후고구려 후백제 견훤, 후고구려 궁예 이런 인물들이 또 출연하죠. 이때를 후삼국 시대라고 하는데 역사적인 순서로 볼 때는 후삼국 시대를 포함시킬 필요는 없고 신라 말에 그 후삼국 시대가 있었다. 신라와 후백제, 후고구려가 있었다.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돼요. 후고구려의 그 궁예가 세우고 난 다음에 거기 밑에 있던 장수였던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만들죠. 결국에는 918년도에 자 백제 후백제군도 쳐내고 신라한테도 항복을 받고 하면서 통일을 해가지고 이제 고려 시대가 시작됩니다. 태조 왕건 때. 자, 그러다가 한 400여 년간 유지되죠. 그러다가 이제 고려 말 그 신진 사대부를 등에 업고 태조 이성계가 유야도 해군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결국에는 조선을 창업을 한다. 이때가 1392년도입니다. 조선이 유지되다가 한국사 공부에 대해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이 조선시대를 제가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연구를 하고. 근데 이 조선시대라는 이 나라가 우리가 학창시절이나 어릴 때 배웠던 나약하게, 그러니까 이미지가 나약하게 느껴지잖아요. 나약하게 느껴지지만 굉장히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다는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세계사적인 비교를 해봤을 때, 물론 중국이 그 당시엔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또 중국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지만 중국 문물을 받아들인 그 속에서 우리만한 것을 체계화시킨 제도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선진적으로 정치가 이루어졌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조선시대는 파벌끼리 붕당끼리 싸우고 막 그러다가 일본 놈들한테 빼앗겼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시기였어요. 이 500년이라는 왕조를 지켰다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볼 때 어느 나라보다 굉장히 긴 왕조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였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 임진왜란은 뭐 시대 구분에는 넣지 않지만 이게 분기점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보세요. 1392년 연도를 보세요. 딱 200년 만에 이제 엄청난 큰 전란이 터지죠. 평화로웠던 나라에 이제 일본이 외놈들이 쳐들어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이제 조선이라는 이 나라가 많이 변하죠. 그 후에 이제 정묘호란 그 후금이 쳐들어온 또 병자호란이 일어나지만 이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이 사회가 또 신분질서 등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 조선을 구분할 때 임진왜란 전을 조선 전기, 임진왜란 후를 조선 후기로 구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조선 전기, 조선 중기, 조선 후기로 구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틀리는데 그만큼 임진왜란이 조선 역사에서 분기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넣습니다. 임진왜란 후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고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후기가 될수록 이제 국력이 쇠퇴할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말기가 되면은 쇠퇴해요. 뭐 통일신라도 그랬고 고려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고 말기가 가면은 쇠퇴하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는 거죠. 왕조가 바뀌는 거죠. 여기에서는 빼놨지만 조선을 구분을 할 때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조선 말기, 구한말이라고 하거든요. 구한말.
조선 말기까지 저는 세 개로 구분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이 구한말은 이제 고종이 즉위했을 때, 고종이 조선시대 그 거의 마지막 왕이죠. 고종 다음에 이제 순종이 나오는데, 고종이 들어섰을 때가 1860년대입니다. 1860년대. 이때 이제부터 이제 외세가 침입하죠. 뭐 미국도 들어오고 청나라도, 아니, 러시아도 들어오고 막 이러고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죠. 그때부터가 어떤 격동의 나라가 망해가는 그 시기에서 마지막 격동의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구한말로 구분을 해가지고 강의를 할 겁니다. 이제 그 격동의 시기를 지나면서 결국에는 그 많은 외세들 중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죠. 1905년도 그 을사늑약이 체결될 때부터 이제 먹어가다가 결국엔 1910년에 정식으로 그 불법적으로 한일 병합을 시켜가지고 이제 조선을 완전히 장악을 하죠. 이때가 멸망한다고 보면 됩니다. 조선 왕조가 멸망하고 35년 동안 45년 8월 15일 광복할 때까지 35년 동안 우리나라를 통치를 하죠. 식민지화를 시키죠. 자, 그러다가 이제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죠. 광복을 맞고 이승만 정부가 정식으로 1948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이제 현대 사회가 시작된다. 이때부터 현대기다. 이제 대통령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현대사 문제가 나왔을 때, 현대사 문제를 은근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옛날 역사는 그래도 좀 재미가 있어가지고 하지만 이 현대사 문제는 공부하기도 싫고 또 끝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현대사 문제를 맞추게 되면은 굉장히 고득점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근데 현대사 문제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 어느 정부에서 일어난 건지 알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오는 문제가 딱 정형화가 돼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문제풀이를 하거나 이론 강의를 하겠든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조선시대 왕 이름을 알고 그 순서를 알게 되면은 쉽다고 그랬잖아요. 이 현대사도 어느 정부 시기인지 어느 대통령 시기인지만 그 순서와 그 구분을 할 수 있다면은 풀기 쉽습니다. 자, 현대로 넘어가면 이승만 정부가 있고, 이제 장면 정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도기 정부거든요. 이승만이 그 4.19 혁명에 의해서 하야를 하잖아요.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서 그 과도기적인 장면이 잠깐 내각 책임제를 하면서, 장면 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내각 책임제밖에 없거든요. 그 후로는 우리나라는 내각 책임제라는 게 없었습니다. 전부 다 대통령제 정치체제였죠. 장면 정부가 1960년도에 과도기 정부로 왔다가, 그러다 이제 박정희가 5.16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죠. 그래가지고 장기 독재를 하죠. 18년 동안 합니다. 아주 이제 김재규한테 암살을 당하죠. 갑작스럽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정권을 장악한다. 이제 군부 독재가 계속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년 동안 대통령을 하다가 이제 노태우 후계자였죠. 노태우가 이제 대통령에 선출이 되고, 군부 독재가, 군부 정권이 이제 물러나고 최초로 김영삼 때부터 문민정부, 이제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됩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뭐 지금까지 하면 뭐 윤석열, 이재명까지 이렇게 간다. 이런 순서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올 만한 문제들은, 이 역사 문제라는 거는 과거에 대한 걸 공부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평가 안에서 한국사 문제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평가가 다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막 엉뚱한 걸 냈다고 하면은 또 이제 막 그 반대 세력에서도 막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사 문제를 어렵게, 복잡하게, 세밀하게, 저 깊이 있게 낼 수는 없어요. 낼 수 있는 문제만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다가오는 정부일수록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대북 정책 관련이나 막 그런 것들은 뭐 낼 수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내야 한 박근혜 정부 정도까지, 그 정도밖에 낼 수 없어요.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는 낼 것도 별로 없죠. 이 역사적인 평가가 아직 다 크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승만, 장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정도까지 이 순서만 알면 돼요. 그러면은 이 현대사 문제처럼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딱 정형화가 돼 있거든요.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현대사는 많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 아직도 이승만 정부에 대한 평가가 많이들 엇갈려 하잖아요. 뭐 보수하고 진보 사이에 엇갈리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교과서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뭐 고려, 조선이나 저기 뭐 삼국시대는 어느 정도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고 했기 때문에 낼 수 있지만 이 현대사는 함부로 문제가 낼 수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한정되어 있다. 근데도 사람들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절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자, 저하고 같이 하나하나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것도 진짜 쉽게 아, 이런 거였구나. 정형화를 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시대별 구분입니다. 이거를 아시게 되면은 이 부분만 외울 필요도 없어요. 이게 계속 또 반복되고, 이론 강의도 듣고, 문제 강의도 듣고, 반복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익숙해져요. 익숙해져가지고 연도를 모르고 시기를 정확하게, 시대를 정확하게 모른다 해도 대충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국사 연구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정확히 아실 필요는 없어요. 대충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 아, 이런 시기고, 시대고, 이런 용어고, 사건이구나. 그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래도 제가 저번에 말씀은 익숙함입니다. 역사를 잘 하시는 분은 익숙함입니다. 익숙해지는 순간, 역사는 어느 순간 재밌게 다가옵니다. 그러려면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책 읽기 싫어하시잖아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그냥 반복해서 들으세요. 시간 날 때마다.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역사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뭐 강의지만 역사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역사 이야기. 우리 유튜브에서 역사 이야기 하신 것들도 많이 뭐 자면서 듣거나 뭐 지하철 타고 가면서 듣거나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사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익숙해지고 내가 이거 시험 한번 봐야겠네. 또 뭐 수능 공부하시는 분들도 책 한번 봐야겠네 하면은 쉽게 다가올 수 있어요. 문제가 잘 풀리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역사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듣다 보시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네 역사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시대별 구분을 이 정도 하시고 들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뭐 물어볼 것이 있거나 의문점이 있거나 뭐 잘못된 부분인데 무조건 댓글로 달아주세요. 달아주면은 제가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겠습니다. 저도 정통 역사학자가 아니고 그냥 역사를 좋아하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그 틀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피드백을 통해서 저도 더 발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대별 구분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넘어가는 게 이제 조선시대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조선시대 왕 계보. 아까 말씀드렸죠? 조선시대는 이 왕 순서만 알고 있으면 50%는 풀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국사는 암기 과목은 아니지만 요거는 꼭 알고 계십시오. 요거는. 그리고 이 많은 왕들이 나오지만 중요한 왕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기 뭐 정종이나 뭐 문종, 단종, 뭐 애종, 뭐 이런 분들은 명종, 뭐 조금씩 들어가지만 왕에 대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몇 개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태조 같은 경우에는 뭐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또 뭐 태종, 세종, 또 뭐 성종, 세조, 연산군, 중종, 또 뭐 광해군, 인조는 이제 뭐 정묘호란이 일어났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왕의 문제, 영종, 또 정조, 이 정도만 왕에 대한 문제로 나올 수 있고 나머지는 왕에 대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왕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나 어떤 중요한 뭐 혁명적인 개혁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어느 왕 시대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아, 이때는 어느 왕 때다. 요거를 알게 되면은, 뭐 연도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연도를. 그냥 한 조선 초기, 중기, 후기, 뭐 말기 이 정도만 알면 되지, 연도는 알 필요가 없다. 자, 이거 뭐 학창 시절에 많이 이런 식으로 외웠죠. 자,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 이런 식으로 많이 외웠죠. 그래가지고 제가 제 딸, 9살짜리인 제 딸한테 요거를 한번 알려줬어요. 알려줬더니 걔는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면서 그 다음날에 이 순서를 다 외웠습니다. 이 리듬을 타가지고 외웠습니다. 이게 태조인지 태종인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 순서를 한번 외우게 되면은 죽을 때까지, 저도 이게 중학교 때 외운 게 지금도 아직도 생각나는 거거든요. 이게. 자, 태정, 태세, 문단세, 애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태조인지 태종인지 이걸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앞에부터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애종, 성종,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선조, 광해군, 그다음에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순종이다. 이게 지금은 잘 몰라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강의를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외워지게 돼요. 자, 여기서 보세요. 태자가 들어가는 게 2명이죠. 태자 2명이죠. 앞에 태조, 뒤에는 태종, 이방원이죠. 이방원이 태종이 되죠. 자, 이게 보통 이 조자가 들어가고 종자가 들어가고 왜 이렇게 들어가나? 이게 후세에, 죽고 나서 후세에 이 왕의 이름을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태조라고 안 하죠. 이게 죽고 나서 후세에 이게 매기는 겁니다. 이 매길 때 이 원칙이 여러 그때 당시 시대마다 상황이 따라서 이 조를 넣는지 종을 넣는지 이거는 달라지지만 그 대부분 큰아들이거나 장자가 왕이 됐거나 업적이 굉장히 컸던 왕들한테 조자를 매긴다. 그리고 장자, 큰아들이 아니거나 그냥 어느 정도 이게 종으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매긴 있다. 이게 그 당시에 시대에 그 왕이 죽고 나서 시대에 따라서 그 이름을 지은 거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그건 없지만 대부분 태조는 처음에 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조자가 들어가고 태종 이방원은 셋째 아들이었잖아요. 넷째 아들이었나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종자가 들어간다. 정자 정종이죠. 정종. 그다음에 정조, 유명한 우리 정조 후기 때 이 정종은 이 태조의 둘째 아들인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자가 들어가고 정조가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아시면 돼요. 세종이죠. 세종대왕이죠. 유명한 네 번째 왕. 세종은 셋째 아들이었어요. 이 이방원 태종의 셋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세종이었어요. 업적은 많았지만 이 당시에는 그 셋째 아들이기 때문에 종자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조, 여기 수양대군, 단종, 조카인 단종을 몰아낸 이 수양대군이 세조가 됩니다. 왜 조자를 매겼을까요? 왜냐면 이게 끊어버렸잖아요. 이 세종도 수양대군도 둘째인가 그랬거든요. 이 세종의 둘째였으면은 장자가 아니면 종자를 매게 되는데 이게 단종을 몰아내고 왕을 했기 때문에 조자를 매겼다. 그 다음에 이거 예종은 똑같고 성종 이것도 종자고 다 큰아들이 아니에요. 이 군은 군자가 들어가는 건 딱 2명입니다. 연산군, 광해군이다. 왜 군자가 들어갔냐?
제2 중에 폐위됐기 때문에 반정으로 인해서 물론 이 중종 반정으로 물러났고 인조 반정으로 물러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군자가 들어간다. 폐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연산군, 광해군 딱 두 명이다. 자, 중은 중종이다. 중종 반정에 의해서 이거 중은 하나밖에 없죠. 자, 인자도 또 두 명이죠. 인자. 이 인종이죠. 인종. 여기는 인조입니다. 인조도 광해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조자를 붙인 것 같아요. 다 명종. 이거 선조. 자, 그 다음에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영조와 정조는 업적이에요. 업적. 그 다음에 순조는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헌종, 철종, 고종, 순종. 자, 조자가 들어간 사람이 옆 앞에 태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단종을 몰아내고 세조. 자,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선조. 그 다음에 인조. 다 가다음에 이제 영조, 정조, 순조. 이것만 조자가 들어갑니다. 조자. 나머지는 다 종자예요. 종자. 이거를 지금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알게 돼요. 그렇죠. 역사적인 이 흐름에서 이 왕계보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태조죠. 이성계 1392년에 조선을 창업을 하죠. 태조. 그 다음에 이성계 둘째 아린 정종이 그런 다음에 이방원이 이제 1, 2차 왕자의 난을 태종이 원래 이 태조가 등극하는데 이방원이 굉장히 많은 힘을 보태잖아요. 정도전하고 같이. 하지만 이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죽이면서 이제 태조하고 정도전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서 권력이 밀려나죠. 어쨌든 이방원이가 그 두 차례 왕자의 난을 통해서 첫 번째 왕자의 난을 통해서 일단 정종을 왕으로 앉힙니다. 허수아비 왕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형들, 동생들 다 죽이면서 결국에는 태종으로 등극을 한다. 그런 다음에 이제 태종의 셋째 아들이 세종이었잖아요. 효령대군이었잖아요. 그 양명대군이 결국은 세자에서 밀려나고 세종이 왕에 들어갑니다. 우리 세종대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종의 아들 문종이 즉위하지만 3년 만에 사망을 해요. 3년 만에 사망을 하고 어린 단종이 즉위를 하지만 그 세종의 둘째 아들은 수양대군한테 왕이 찬탈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수양대군이 세조가 됩니다. 이 이방원하고 태종하고 이 세조하고만 헷갈려 하세요. 왜냐면 뭐 난을 일으켜가지고 난을 뭐 얘는 왕자의 난 일으키고 계유정난을 일으켜가지고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고 비슷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또 계속 가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태종하고 세조. 그 다음에 이제 뭐 애종이 즉위하고 애종은 별 중요하게 하고 이제 성종이 고려 때도 성종이 나오잖아요. 고려 때도 성종이 나와요. 고려 성종이나 조선 성종은 뭔가 나라의 기틀을 잡는 거죠.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산군이 중요하지만 연산군도 초기에는 정치를 많이 잘했어요. 잘하다가 그 폐비 윤씨, 어머니가 윤씨였거든요. 윤씨가 폐비된 사건을 알게 되면서 좀 폭군이 된 그런 왕이었죠. 중종이 반정을 일으켜서 밀려났기 때문에 연산군이라고 불린다. 그 다음에 이제 중종이 즉위를 하죠. 중종은 하고 가장 관련된 사람은 조광조. 이 살림 세력을 중종이 처음으로 등용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 세조가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됐잖아요. 그때 도움을 줬던 책사가 한명회, 유명하죠. 한명회 같은 그런 그 공신들이 있었어요. 이 공신들이 이 세조, 외종, 성종 때까지, 연산군 때까지 그 득세를 합니다. 권력을 장악하죠. 권력을 장악해요. 이 세력들을 훈구파라고 했어요. 훈구파. 이 훈구파에다가 이제 중종이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왕이 됐는데 중종이 반정을 일으키지만 중종이 일으킨 게 아니고 신하들이 일으켜가지고 이제 중종을 즉위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허수아비의 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종이 뜻대로 뭐 왕으로서 할 수 없으니까 이 조광조라는 살림 세력이 등용을 하죠. 이때부터 드디어 살인, 제야에 있었던 학자들을 등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광조가 막 급진적인 개혁 정책을 펴죠. 이 훈구파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지만 결국에는 조광조가 훈구파가 중종한테 버림받으면서 이제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종이 조금 뭐 인종은 뭐 별 2년 만에 사망하기 때문에 별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명종이 즉위를 하죠. 명종도 문정왕후 유명하죠.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합니다. 이 문정왕후 외척 세력들, 몇년 윤원영 같은 세력들이 이 당시에는 정권을 잡죠. 그다음 명종이 죽고 이제 선조가 드디어 합니다. 선조가 유명한 게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이 살림 세력들이 이제 선조 때는 정권을 장악합니다. 이 살림 세력들을 이제 정권을 장악하는데 이 살림 세력들이 또 이제 여러 뭐 동인, 서인으로 막 분리되고 막 이 동인이 뭐 북인, 남인으로 분리되고 서인이 또 노론, 소론으로 막 분리되고 이런 붕당 정치가 시작됩니다. 붕당 정치. 예전에는 홍구파의 대결이었다면 이제 이 살림 세력들 간에 자기의 이제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 뭉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황, 이희, 뭐 조식 막 그런 식으로 막 기호학파, 영남학파 그런 것들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 영남학파, 기호학파 그 세력들이 이제 그 후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후학들. 그러니까 이게 학연으로 연결됩니다. 학연으로. 붕당 정치를 하고 선조는 그걸 이용해서 정권을 그 왕권을 지키는 거죠. 엄청 또 선조는 오래 했어요. 한 40년 동안 제위를 했어요. 임진왜란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후에도 한동안 그 왕을 자리를 지켰는데 붕당 정치를 이용해서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조가 죽고 광해군은 이제 그 선조의 아들이었죠. 아주 이때는 북인이 정권을 장악하죠. 어쨌든 인조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인조 반정에 의해서 그래서 군으로 격화가 되죠. 인조가 이 서인 세력을 등에 업고 반정을 일으켰기 때문에 서인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합니다. 이 서인 세력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사대부가 권력을 장악해야 된다. 왕은 항상 교체될 수 있지만 사대부가 권력을 장악해야 된다. 이게 재상정치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조선 초에 그 조선을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정도전이 이론이었어요. 그 왕보다는 사대부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서인 세력을 그런 식으로 보고 붕당 정치를 이해하면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한다. 이때부터 이제 서인 세력이 합니다. 인조 때 병자호란, 정묘호란이 일어나죠. 가지고 삼전도의 비극이라 해가지고 항복을 하죠. 청나라한테. 자, 인조가 죽고 이제 효종, 복림대군이 효종이 효종은 북벌 정책과 많이 관련돼 있다. 그다음에 현종이 등극합니다. 현종은 애송 논쟁밖에 없어요. 이 애송 논쟁도 복잡하지만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숙종이 들어섭니다. 숙종은 황국정치라 해가지고 그 숙종도 선조하고 비슷하게 신하들을 막 편갈라가지고 남인을 등용했다가 또 뭐 서인을 등용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왕권을 지킵니다. 숙종도 굉장히 오래 60년 가까이 살았죠. 숙종, 선조, 영조가 굉장히 오래 왕권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숙종 다음에 경종이 하지만 그 사망을 하죠. 어린 나이에. 뭐 노론의 뭐 독살설이라는 말도 있죠. 노론을 등에 업고 영조가 득위를 합니다. 예, 경종의 배다른 동생인데 그러면서 막 독살을 했다. 영조가 등하는데 막 그런 말들도 많았죠. 영조도 50년 가까이죠. 이 조선 후기의 마지막 부흥기를 이끈 영조, 정조입니다. 영조의 손자가 정조였죠. 영조의 원래 아들이 사도세자였지만 뒤주에서 영조한테 죽임을 당했죠. 왜냐하면 노론에 의해서 조종을 당한 거죠. 영조도 이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자, 영조, 영조 문제도 많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정조가 1800년대 죽습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조선의 마지막 그 부흥기의 그 영광의
끝이 시작되는 시발점이죠. 정조가 죽는 게. 순조, 어린 순조가 그 정조의 큰아들인 순조가 등극을 하고 정순하고 정조의 정적이었던 정순하고 수렴청정하고 이 외척들의 세도 정치가 시작된다. 뭐 풍양종씨, 안동김씨 이런 외척들의 세조가 해가지고 헌종, 철종까지는 거의 뭐 그 외척들의 허수아비 왕이었죠. 허수아비 왕이었다가 이제 흥선대원군이 진짜 노력을 해가지고 고종을 즉위를 시킨다. 그리고 이제 고종이 1907년도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폐위되잖아요. 폐위되잖아요. 그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폐위되고 결국에는 마지막 왕인 순종이 등극을 하지만 결국 한일 병합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넘어간다. 이 순서입니다. 자, 오래 설명을 했지만 이거는 꼭 외워야 된다. 태정, 태세, 문단세, 애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 제가 한국사 강의를 하면 다른 거 절대 외우라고 하지 않는데 이것만 외우세요. 막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또 이걸 반복하다 외워지지만 이것만 알게 되면 조선시대 문제는 50%는 풀 수 있다. 그렇게 장담합니다. 이것만 꼭 지켜주세요. 그러면은 이 강의가 더 재밌어질 겁니다. 자, 지금까지 조선시대 왕계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1강의 시작할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론 강의를 먼저 시작할 겁니다. 이론 강의를 시작하고 이 강의가 어떻게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몇 강까지 갈지는 저는 아직도 몰라요.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를 할 겁니다. 이 이론 강의나 문제풀이나 진짜 영혼을 갈아 넣어 가지고 제가 1년 동안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그 문제에서 많이 그 유추를 해가지고 제가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왜냐면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제가 유추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사를 정복하거나 한국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거나 어떤 한국사에 대한 익숙해지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딱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익숙함. 그 다음에 키워드를 찾는 거. 그겁니다. 익숙함과 키워드다. 키워드를 알려면은 익숙해지게 되면은 키워드를 알 수 있다. 이 익숙함은 계속 들어라. 책 읽기 싫어하시는 여러분들이잖아요. 책 읽기 싫어하니까 계속 읽으세요. 이게 이 강의가 1000강이 될 수도 있어요. 100강이 될 수도 있고 계속 반복해서 할 겁니다. 어느 순간순간 계속 반복해서 할 거니까 특히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강의 횟수가 될 수 있겠어요. 다 들을 필요 없어요.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들으시면 돼요.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 그런 익숙함 속에서 익숙해지는 순간 키워드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강의한 거에 대해서 뭐 틀린 점이 있거나 질문 있거나 있거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정성껏 달아주시고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꼭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선시대 왕계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